김승호 회장님 일단 부채를 지어서 돈을 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그러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또 부채를 졌다가 망합니다. 많은 게 많죠. 많은 게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부채를 낀다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끼는 건데 뭐 자본주의에서는 다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수익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 커지기 때문에 수익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쪽 면만 보고 야 수익 커지니까 부채 다 이용해야지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자본주의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어느 쪽이 옳다 이건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는 게 감당할 수 있는 부채를 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돈을 이제 다루는 능력이 있어서 네 가지 능력을 제안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네 가지 능력이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버는 능력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 이 돈을 버는 능력은 눈에 너무 잘 보이죠. 야, 어떤 사람이 월급이 뭐 1,000만 원이래. 어떤 사람이 사업으로 한 달에 뭐 3천만 원씩 번대.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알기 쉽고 인식이 쉽습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번다고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뭐 내가 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횡령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내가 열심히 뭐 잘 벌고 있는데 사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번다라는 것이 꼭 돈이 뭐 부자가 된다? 이거랑은 또 별개의 힘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을 잘 버는 것은 인식이 쉽고 사업에 능통하고 세일즈 잘하시는 분일수록 이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은 횡령, 사기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돈 잘 버는 능력 첫 번째 능력이긴 하지만 그것이 꼭 부하고 일치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모으는 능력입니다.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번다고 해서 잘 모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버는 것과 잘 모으는 건 별개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어요. 근데 뭐 해외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명품 좋아해서 1,800만 원씩 쓰면은 결과적으로 200만 원밖에 저축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뭐 500만 원씩 받아서 200만 원을 쓰고 300만 원 저축한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훨씬 더 돈을 잘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을 잘 모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돈을 잘 모으는 거에 있어서는 그 균형, 재정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소득이 낮으니까 나는 내가 모아둔 돈이 적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그 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것과 버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능력이다라고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유지하는 능력. 유지하는 거는 또 모으는 게 또 다릅니다. 유지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다고 해도 김성현 님 말씀하세요. 뭐 몇십억을 모았다고 해도 이 돈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거는 한순간이라고. 그래서 이 돈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 20억 갖고 있어서 뭐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했어요. 근데 그 주식이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재테크 능력 또 별개의 문제니까. 내가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10억을 모았는데 이 10억을 뭐 상장 폐지되는 뭐 주식에 뭐 올인을 했어요. 이러면은 한순간에 진짜 막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유지하는 능력도 역시 버는 것과 모으는 것과 별개로 유지하는 능력을 따로 빼가지고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잘 유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 자산을 잘 운용한다는 거, 자산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 하나고, 네 번째는 이제 쓰는 능력입니다. 쓰는 능력은 굉장히 이거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네 가지 능력 중에서 재밌게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1,000만 원씩 한 달에 번다고 할게요. 근데 저기 제 친구가 2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전 1,000만 원을 벌지만 소비도 굉장히 안 해가지고 뭐 거의 한 뭐 900만 원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200만 원씩 버는 친구가 150만 원씩 쓰고 있네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한마디 할 수 있겠죠. 야, 내가 1,000만 원 버는데 지금 뭐 100만 원밖에 안 쓰는데 너는 지금 200만 원 버는 사람이 뭐 150만 원 써. 더 아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삶에 두는 가치가 다르고 사람마다 돈을 쓰는 뭐 소비처라든지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부로 강요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인 나도 아끼는데 너 아껴야 되냐. 이럴수록 그 사람은 점점 인색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승호가 강조한 게 뭐냐. 검소한 사람이 되어야지 인색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검소한 건 대체 뭐겠어요? 검소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쓰는 소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나한테 쓴 소비를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게. 너 아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아낄 때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게 검소한 게 아니고 인색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색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쓰는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뭐 우리가 절대적으로 뭐 100만 원을 쓰면은 뭐 인색하지 않고 뭐 90만 원을 쓰면은 뭐 검소한 거 이런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소비라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인 선으로 뭔가 딱 규정이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이 마주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냥 친한 친구 만날 때랑 아니면은 처음 보는 예의를 갖춰 있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쓰는 뭐 밥을 먹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돈을 쓰는 액수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제 고도의 정치 기술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네 가지 능력이 다 있어야지만 부자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부자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만 있어도. 네,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은 이제 하나도 못 갖는다는 거죠. 대부분은. 저는 쓰는 능력에서 탁월합니다. 저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네. 안 쓰는 능력이래요. 안 쓰는 안 쓰는 능력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쓰는 능력에 대해서 그 쓰는 즐거움을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행복한 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책 읽을 때 행복한데 책 뭐 대부분 뭐 도서관에 빌려볼 수 있고요. 무료로. 뭐 지금은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출판사 책을 보내주는 것도 많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 돈 쓸 일이라는 게 제가 뭐 그 사치 명품을 즐기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제가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안 두고 제가 행복한데 그냥 돈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저는 이 쓰는 능력이 가장 탁월하지 않나. 다른 능력에 비해서요. 다른 능력에 비해서. 예.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을 쓰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쓰는 능력이 잘못된 거죠. 근데 뭐 내가 뭐 1000만 원인데 뭐 900만 원 쓴다. 뭐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게 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강요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버는 거 이상을 써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각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소비 패턴이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서 950만 원을 쓴다. 뭐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쓴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땐 쓰는 능력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걸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뭐 1000만 원을 1억을 버는 능력이 있다면은 뭐 벌 수 있겠죠. 예. 돈 쓸 때 그래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200만 원을 써서 200만 다 쓰는 사람은 500만 원을 벌어서 500만 다 쓴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 500만 다 그렇게 그 200만 원 내가 썼다고 해서 500만 원 벌면 300만 저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소비인의 습관이고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저는 버는 능력 키우고 싶습니다. 예, 버는 능력까지 키우면은 이제 버는 능력이 키워지면은 이제 쓰는 능력이 됐으니까 모으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쓰는 능력을 제가 봤을 때는 뭐 모으는 능력과 굳이 구별해서 쓰신 걸 보면은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돈을 아껴야 되지만 그게 너무 이제 다른 사람한테까지 강요하거나 인색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 그런 차에서 쓰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위기 때 큰 돈을 버는 사람과 큰 돈을 잃는 사람은 이제 상승장과 이제 하락장의 이제 그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상승장이 지속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이제 탐욕에 가담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주식을 막 서로 사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지금 뭐 삼성전자 과거에 10만 전자 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 다 10만 전자 외치면서 다 삼성전자 사서 모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뭐 6만 원 선, 과거에 더 떨어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때는 사람들이 그 탐욕,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돈이 벌 수 있다고 하면은 가리지 않고 다 그냥 몰려들어서 거기에 돈 투자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투자의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는 항상 거품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패턴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방향성이 꺾일 때가 생기죠. 바로 이제 폭락장에서는 거대한 부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버는 거냐? 사람들이 절망하고 공포에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자신의 재산을 그때 이제 투입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 폭락장에서 돈을 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들이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야 무서워 무서워 더 이상 이제 주식은 끝났어 부동산 끝났어 이럴 때 아이러니하게도 리스크가 다 제거된 가격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저렴하게 그 주식이나 부동산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리스크를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다 판다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은 이 폭락장에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 리스크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헐값에 부동산과 주식을 담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막 너무나도 사는 다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그때 팔고 나온다는 겁니다. 장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아무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그거 예측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괜찮다고 하는 종목을 그냥 장에 상관없이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좋으면 비싸게 사는 거고요. 장이 안 좋으면 싸게 사는 거죠. 사서 모은다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말 사람의 군중 심리라는 게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장이 좋을 때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네이버에서도 그렇고 계속 올라갔다, 뭐 돈 벌었다, 뭐가 계속 얼마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쏟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나 문제 있는 건가? 뭐 회사에서 뭐 쉬는 시간에 뭐 동료랑 얘기할 때 밥 먹을 때 얘기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나만 혼자 안 하고 있는 느낌이 소외감이 들고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 리스크 때문에 안 하고 계신 건데 그 사람마저 자기 자신마저 솔깃해가지고 이제 사는 순간 그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마저 사는 순간 그 사람 사고 나면은 그 사람보다 비싸게 그걸 살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보수적인 사람은 이것저것 다 따져서 뭐 최대한 가장 늦게 사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늦게 산다는 거는 그 뒤에 그 사람 이후에 그 사람보다 비싸게 주식이나 부동산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보다 비싸게 살 사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보수적에서 위험해서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맨날 뭐 사라 돈 벌었다 하다 보니까 나도 사야 되나? 그래서 샀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거고 내가 가장 늦게 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후로는 더 이상 뒤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팔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막차를 탔다, 뭐 혹은 뭐 이제 끝물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설명했던 가장 좋았던 문제는 그거예요. 리스크가 가장 커져서 아무도 사지 않아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이 반대로 된 거죠. 주식은 끝났어, 부동산 끝났어. 그러니까 너도 팔려고만 해요. 아무도 안 사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너무 그 맹목적인 분위기,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이 끝났다는 그 인식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려고 하는 순간 가격은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지나치게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그 밑을 내려가게 된 거죠. 현명한 투자자들은 가치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걸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1,000원인데 지금 주식이 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야, 그 200원의 거래는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때 사람들은 탐욕 그 공포를 극복하고 200원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시장은 어느 순간 또 분위기 바뀌거든요. 그 2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인 본래 가치를 넘어서 3,000원, 4,000원이 된단 말이죠. 200원짜리 주식 사서 3,000원에 팔면 15배 수익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경험 중에서도 대중과 반대로 가라 라는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을 가장 되게 현실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리스크가 가장 커져서 아무도 사지 않아 가장 리스크가 적은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번다. 그 표현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돈에 관련이 있어서 많은 탐욕과 욕심이 이제 담겨 있잖아요. 사실 재테크란 것도 돈 자체인 거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욕망, 욕심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자인 척하면서 내 말대로 하면 돈을 벌 거야라고 사람들이 유혹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 유혹 당할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 사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10억 가진 사람들이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얘기 귀 기울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돈의 속성이라는 이 책은 일단은 저자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또 책의 내용들도 자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원론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원론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자극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사야 되냐, 얼마나 오를 것 같냐, 뭘 팔아야 되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뭐 한국은행 총재가 와도 모르고 노벨 경제학자가 와도 모르는 거고 그런 상황인 건데 그걸 마치 내가 아는 듯이 뭐 얘기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된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뭐 정말 속고 속이는 이 판 속에서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 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굉장히 좀 내가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내가 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뭐 기본적인 뭐 개념서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